자, 지금 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그냥 이 꾼들, 여러분들이 중에 많이 가서 보는 주식 사이트, 부동산 사이트 있는 애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된다. 일부의 위기도 있을 거다. 그래서 아주 괜찮아지니까 코로나도 끝나가고 하니까 내년에는 경제가 호황이다. 집 사야 된다. 주식 사야 된다. 코인 사야 된다. 이런 말하죠. 또 어떤 자들은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서 저한테 빈정거립니다. 좀 있어 봐라니까요. 세계 경제가 충격이 시작되면 비트코인은 휴지가 아니라 돈은 휴지라도 되지만 비트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약장수들이 약을 많이 팔고 있는데 자, 중국의 경제가 지금 사실상 완전히 꺼졌다. 또 세계 경제에 중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공급망에서 위기가 온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이 불황에 물가는 올라간다. 또 자산 가격의 거품이 너무 심하게 끼었는데 이것이 곧 터질 것 같다.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되고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건덕지가 하나도 없고 언제 심각한 위기가 닥쳐서 그것이 한 개의 위기가 아니라 다중복합 위기로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IMF 때는 세계 경제하고 관계없이 한국과 일부 신흥국만 겪었던 위기입니다. 동남아, 한국, 멕시코 이런 나라들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미국 내부의 부동산 거품, 그것은 경제 불황에 대한 돌파구로 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내서 돈 장사를 하다가 벌어진 부동산에서의 폭발이죠. 자, 그런데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공급망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즉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니까 또 트럼프부터 누적되어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니까 세계의 공급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전에 잘 돌아갈 때 물동량을 소화하는 하역시설, 그리고 그걸 또 국내에서 옮기는 컨테이너 차량,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리면서 세계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접어들고 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 주식, 코인에 끼인 거품이 꺼지는 버블 붕괴도 지금 될 것 같다. 그리고 원자재라면 원자재는 가격이 전부 다 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슬로우플레이션이다. 느린 선장의 물가 상승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슬로우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이 지금 지배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지 적어도 고용이나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불일치로 고용난이 벌어지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계가 한국만 보세요.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부분을 보고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 요렇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견디지 못한 분야에서 폭탄이 뻥 터질 거예요. 중국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고 미국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 뻥 하고 터지면 그때부터 도저히 수습 불가능한 공포가 지배하면서 왜 극장이나 경기장에서 누군가가 총을 한 방 쏘면 전부 뛰어나가려고 하다가 밟혀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과 똑같은 이치로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경제의 이 부채 수준, 가계 부채 수준을 볼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나
2030 부채 수준, 그리고 한국의 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끼어 있는 버블, 또 한국의 한계 기업들이 지금 너무 많은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 대부분이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IMF 이런 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급속한 충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았을 때는 오일 쇼크를 갖다가 70년대에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물가가 너무 오르고 매일 쌀값이 오르고 짜장면 값이 오르고 한다고 계속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갑자기 좀 흥청망청하던 시대가 끝나는 듯한 암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부마 사태로 나왔죠. 그래서 부마 사태가 박정희 정권을 붕괴하는 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건 그 당시에 이 5.1 2차 쇼크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황이 서민의 민심을 흔들어 버리면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부산, 마산 등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 가겠다라는 자들이 기껏해야 저 대장동인이 이런 소리만 하고 자빠졌고 기본 시리즈 이야기하고 자빠졌는데, 과연 이 자들이 경제 위기가 자신들이 취임 전후해서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못 굴러가요. 자, 그럴 때 이걸 수습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이해라도 해야 대처가 가능하지, 사람을 전문가를 쓰면 된다 하는데 전문가라는 부분들 쓰는 것도 본인의 기본적 이해의 전제 하에서 가능하지, 나중에 완전히 문가리처럼 처방을 잘못하는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무지하죠. 그러니까 문이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하면서 거꾸로 가는 정책을 쓰고 돈풀기 복지를 하면서 나라 경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그건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에게 경제학 시험을 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국 경제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서술해 봐라. 자, 평균을 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지만 그 평균이라는 것은 삼성자동차, 현대차 등 SK 등 잘 나가는 회사들을 포함해서 평균을 낸 거고, 실제로 한국 경제의 실상은 허접하기 짝이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20% 빼고 80%의 사람이 80%의 삶이 다 붕괴되어 가고 있고, 지금 바닥 20%, 40%, 60%, 1, 2, 3분위는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충격이 더해지면 사회 안정망, 과거에 영국에서 한 150년 전에나 놓을 구휼제도, 즉 식량을 공급하고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엄청난 부채들이 터져서 수습 불가능이 될 때 은행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환율이 폭등을 했을 때 이 환율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복합 위기는요, 제가 볼 때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한 방 터지면 그때는 내리앉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일이나 원자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급 측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경제, 중국의 부동산의 붕괴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터지면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내부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소득 수준에 걸맞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거품이죠. 다만 그 이득을 상층 소수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다무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서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 그리고 나도 벼락 거지가 안 되기 위해 코인이나 주식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당이 불가한 사태가 벌어질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다 대장동의 그 SK 테라스 뷰라고 완전히 바가지 세우는 13억짜리도 75평방미터인가요? 그것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금 들고 와서 은행 대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태가 어떻게 굴러와서 현재는 어떤 상태고 국민의 삶의 수준이 어떤 상태다. 요즘 대학생, 대졸생 자녀를 둔 사람들요, 집에서 공부하러 다니거나 놀고 있는 무수한 자녀들을 봤을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2030이 빚을 지고 지금 각종 투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것이 수습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국의 국민 3분의 2가 빈곤하게 노후를 맞는데 그 사람들이 노후 자산을 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 다 투자하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합니까? 자영업의 대거 몰락 상태가 위드 코로나 하는 것 관계없이 계속 벌어질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수습할 거냐. 결국 부동산 주식 거품의 붕괴와 더 나아가서 은행에 지고 있는 가계 부처들의 부실화, 다중 채무자부터 시작해서요, 그야말로 한개 채무자가 한 300~400조는 될 건데 저런 것들이 못 갚고 터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문이 무조건 위기라고 자영업자들에게 막 빌려준 지금 상한 유예하고 있는 저 돈들을 나중에 누가 갚을 거냐. 저는 참으로 암울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면 적어도 자기 밑에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서 대선 국면에서도 한국 경제 상황을 솔직히 진단하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이 와중에도 성장을 얼마를 하겠다고 사기치는 후보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의 입장에 서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는 후보, 그리고 무조건 다 퍼주겠다는 후보들이 지금 대선에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말로 전부 유력 대선 후보들 불러다가 출제해서 시험을 한번 치고 싶어요.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는 하는가? 경제는 이념도 아니고요, 내가 우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일정하게 시한폭탄이 발동되면 막을 도리조차 없는 속수무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 세 사람이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시험 치면 몇 점 나올까요?